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종재입니다. 참 대단한 화두입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ESG 그게 뭐지? 으쓱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오늘 저는 저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ESG가 큰 화두가 되어 있느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기업들 얘기일 텐데 핵심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동반성장 문제가 ESG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공급망 관리라는 측면에서 아주 긴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애플 모델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뭘 하라는 게 ESG냐라고 하는 접근의 출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많이 공급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기업의 고유 업무는 아마 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이 이렇게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하다가 파생된 문제들이 바로 동반성장의 핵심 이슈인 양극화 문제, 요즘 이슈인 환경 파괴, 거기에 불공정 이슈 같은 많은 폐해들을 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사회가 어디가 어떤지를 좀 기업이 나서서 책임 있게 봐달라. 그래서 바로 그게 사회적 가치라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책임 있게 좀 나서달라는 주문인 겁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좀 조화를 이뤄달라라고 하는 게 큰 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는 뭐냐?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GRI나 SASB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표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입니다라고 낱낱이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활동 면에서는 CSR 활동이라든가 CSV 투자, 공유가치 전략, 그리고 ESG 투자, ESG라는 용어 자체는 일찍이 나왔었습니다. E와 SG에 관심을 쏟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좀 활동하게 유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ESG 제시가 2006년도에 이미 있었던 건데 E, 환경과 S, 사회, G, 가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단 세 마디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개념이고 활동들인데 하나같이 이해관계적 위한 활동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CSR이나 이 CSV와 현재 얘기되고 있는 ESG와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해주세요,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 또 학계, 사회의 권유와 권고였다면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와 법제와 규범화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온통 ESG 경영이 뭐냐, ESG 경영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관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권과 환경 두 가지 가장 큰 이슈입니다만 밖으로는 폐해라고 표현되지만 나타난 사회적인 이 현상들 때문에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투 트랙의 압력 내지는 기업으로서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기업이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이 명성 높은 건 이제 아닌 세상이 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뭘 하라는 거냐? 이 세상이 기업에게 돈 버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또 좀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이면 어두운 구석 더 이상 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된 폐해라면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달라라고 하는 것이 ESG의 출발이다라는 말로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이해관계자 기업들에 대한 요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다. 우선 정책 당국입니다. 국가별로 우리 탄소를 2050년까지 넷제로 소위 배출량과 감축량을 같게 만드는 넷제로를 2050년에 목표하겠다는 것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약속을 했거든요. 198개국. 우리나라도 2021년도 영국 글래스고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낮추겠다라고 선언한 바로 이 배경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탄소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ESG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적어서 보고해. 기업들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작성하듯이 이제 보고서 써야 됩니다. 금융권, 탄소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매출을 일정 규모 이상 올리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투자회사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레리 핑크라운 CEO가 2020년 신년 서한에서 선언한 이후에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무슨 설비라든가 이 시설 등등의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금융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중소기업들 상공회의소에 우리 ESG 경영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서 작성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상공회의소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받은 계획서를 가지고 IBK 은행에 가면 최대 1%까지 이자를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기관은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표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일 것이고, 평가기관은 그동안 평가기관은 기업들에게 신용도 평가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것이 다인 것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ESG 평가랍니다. 이게 등급을 매깁니다. ESG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투자자들의 투자에 판단이 되게끔 하는 이런 기준들이 표준 평가기관들에 의해서 기업들에게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고 있고, 거래선 구글이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아리백에 반드시 가입해라. 가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하지 않겠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이 거래선들이 글로벌 협약에 가입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기업에게 엄청난 아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전 이슈였던 모 제빵회사에는 불매운동에서 매출액이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금융기관들은 이 선별 투자, 임팩트 투자도 합니다만, 기업들이 제대로 ESG 경영 활동을 했는지를 당국한테 보고하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아주 강력한 주문이다라는 말로,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도 주주 중심 경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속속 선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경제인들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이해관계자 경영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신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도 나서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건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바로 이런 5단계를 기업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내에 ESG위원회라든가 조직을 구축해라. 그 조직을 바탕으로 뭘 할 건지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고 그거를 보고서나 등등을 통해 공개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5단계. 말씀드렸지, 하나같이 이해관계자를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10명의 ESG위원회에 있는 기업이라고 예를 들면 3명은 사내이사, 4명은 사회이사, 이렇게 이사진이 7명쯤이고 3명 정도는 외부 전문가를 ESG위원회에 포함합니다. 중요성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다 ESG 의견을 얼마나,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이거 하면 그럼 사회를 위해서 좋겠네, 우리 환경 대응 이거 되겠네 라고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하고자 하는 과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는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공개합니다. 지속가능 보고서 제일 뒤에 보면 제3자 검증이 대개 1페이지, 2페이지 정도 있는데, 검증의 첫머리에 모모 기업, 예컨대 삼성전자 이해관계자 기준이란 말로 검증 보고서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공개는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거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평가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 또 이 평판 등등이 함께 ESG 평가에는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표준 평가기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표준 제시기관들, 이 기관들이 바로 표준 제시기관들입니다. GRI라든가 ISSB 등등의 표준 기관들이 무엇을 공시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깨알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ESG 경영은 하고 싶은 걸 또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 하는 게 ESG가 아니고, 하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하는 게 ESG입니다. 하라고 하는 건 A라는 방향인데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들 대응 저 2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SG를 어떻게 했는지를 깨알같이 담아야 되는 공시보고서가 자산 규모에 따라서 점차 의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이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고, 유럽은 이미 의무화 단계를 계속 밟아가고 있는데 2030년부터는 전 상장사가 지속가능 보고를 써야 됩니다. 각종 기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뭐를 담아야 돼? 이게 지금 주로 대기업들의 핵심이고, 또 하나가 바로 공급망 관리입니다. 공급망 관리는 그 기업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당신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소위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하는 이 가치 사슬 체계 내에 있는 기업이 모두 같이 ESG를 했는지를 얘기해 라고 하는 게 바로 공급망 관리의 핵심입니다.
공급망 관리의 단적인 예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생산을 위해서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1차, 2차, 3차, N차 협력 업체들이 붙는 그 전체가 다 공급망이고, 현대자동차가 파는 운송업체 포함해서 심지어 소비자들까지 바로 이 공급망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를 사간 소비자가 한 해에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까지도 보고하라고 하는 게 공급망 관리에 아주 극단적으로 확대된, 스콥3라는 영화가 뒤에 나옵니다만 스콥3 놓고 지금 많이 논쟁이 심하죠. 왜냐하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소비자들이 얼마를 했는지까지 우리가 다 보고해야 돼. 사실 SEC가 미국에서 그 규정이 4월 말에 발표되려고 하다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핵심 이슈들에 대한 설득력 때문이기도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는 감사를 받듯이 지속가능 보고서에는 제3자 검증인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뭘 검증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했는지,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담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 공급망 관리가 바로 동반성령,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국의 공급망 실사법, 금융기관의 바로 이 스콥3가 뭐냐는 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스콥3가 있으면 1, 2도 있겠죠. 현대자동차를 다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생산하는 배출하는 오폐수라든가 이 탄소 배출량이 스콥 아니고, 스콥2는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구매해서 소비하는 그 탄소의 양, 스콥3는 협력업체들이 배출하는 것까지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콥3인데, 금융기관이 아까 말씀드렸죠. ES 제대로 했는지 돈 빌려줄 때 또 투자할 때 다 본다라고 한 바로 그 유럽의 경우 18개 항목 중에 2번이 바로 스콥3를 담도록 하는 겁니다. 표준공시기관 스콥3 계속 담아가는 추세고요. 그동안에도 사실 공급망 관리가 있어 왔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각 업종별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가입해 있고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BMW 그룹이 3개년 평균 봤더니 매년 2,300여 사, BMW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2,300여 개를 매년 공급망 관리 조사를 합니다. 탄소 배출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줄이려는 노력 안 보이고 있고 인권 경영 지키지 않고 있어. 당신들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거래 관계 끊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산업 내에서 의지가 있는 국제적인 이 사회에 대한 관심 있는 기업의 이슈만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2024년부터 공급망 실사 법이 적용됩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ESG를 해야 되는 이 이슈는 이미 국가 단위에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뿐 아니라. 자,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원사업자와 협력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사업자는 협력업체와 행동강령을 교환해라. ESG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그 내용을 교환해라. 그리고 협력업체는 지금 ESG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라.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원사업자가 가서 실사해라. 현장 가서 봐라. 그리고 개선을 지원하라.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아까 BMW 그룹처럼 거래 더 안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망 관리가 큰 이슈죠.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적용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서는 매년 정부에 해당 관청에 보고가 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과정에서 협력업체에서 잘못한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원사업자에게 벌금이 매겨집니다. 최대 매출액의 2%. 독일의 경우입니다.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말씀드린 협력업체의 행동강령, 우리 이렇게 ESG 열심히 합시다라고 행동강령을 홈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권은 어떻게 할 거고 오염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고, 무려 60페이지에 걸친 대표적인 행동강령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기업들이 이렇게 공급망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KESG 가이드라인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공급망에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사실 공급망 관리의 가장 심플한 거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인증기관이 에코바디스인데, 이 에코바디스는 금메달, 메달로 등급을 매기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기업 어디고 뭐 등등을 등록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방법은.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단 1년에 한 번만 해당이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RBA
전기 업종을 중심으로 요즘 뭐 자동차도 사실은 전기전자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업종 등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가장 강력한 국제 협약이고요.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지원의 방향을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해당 협력업체가 ESG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지원해라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협력업체를 우리나라는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만 유럽에서는 리스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모기업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동반성장을 거대 담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 환경을 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ESG는 거슬러 쓰면 대세입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